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지난 시간 파트 1 우리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 된 이유를 배웠습니다. 운영자 없이 전송 가능하고 해킹 불가능한 장부, 혁명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멍청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게임 아이템으로 치면 비싸고 희귀하긴 한데 특수 기능이 하나도 없는 잡템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A가 B에게 1비트를 보냈다. 송금, 끝, 조건부 송금, 대출, 이자 지급, 아이템 거래 이런 복잡한 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코드가 너무 단순해서 못합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되는 아주 튼튼한 공학용 계산기인 셈이죠. 이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계 천재 소년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작가였던 이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야, 비트코인 기술 블록체인 진짜 개쩌는데 여기다 기능을 좀 추가하면 안 되나? 계산기 말고 어플도 깔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면 어때?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그럼 보안이 약해진다며 거절했죠. 그래서 비탈릭은 그럼 내가 따로 만든다며 학교를 자퇴하고 나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고작 1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암호화폐 판을 뒤집어 엎은 두 번째 혁명, 이더리움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비탈릭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미친 발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대의 채굴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자. 비트코인이 전 세계 컴퓨터를 장부로만 썼다면 이더리움은 전 세계 컴퓨터를 연산장치로 쓰겠다는 겁니다. 게임으로 비유해 볼까요? 비트코인, 그냥 게임 머니를 만든 겁니다. 돈입니다. 이더리움, 게임 엔진이나 맵 에디터를 만든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짜서 올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앱의 시초입니다. 이제 이 이더리움이라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위에서 유저들은 중앙 서버 없이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만들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거래소도 만들고 리니지 같은 게임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니라 인터넷 그 자체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핵심 기술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쉽습니다. 돈에다가 조건문을 씹는 겁니다. 게임의 자동 사냥 매크로와 똑같습니다. 체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물약을 먹어라. 이걸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요? 아니요. 코드가 알아서 0.1초 만에 실행하죠. 이걸 현실의 돈 거래에 적용해 봅시다. 가장 쉬운 예시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주인이 옆에 서서 동전 넣었는지 확인하고 음료수 꺼내주나요? 아니죠.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만약 1,000원이 들어오면 콜라를 내보낸다. 이더리움은 이 자판기를 전 세계 금융에 깔아버린 겁니다. 기존에는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당할까봐 무서웠죠? 철수야, 100골드 줄게. 저 칼 줘. 했는데 철수가 돈만 받고 먹튀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면 코드에 이렇게 짭니다. 만약 철수가 아이템 창에 칼을 올리면 내 통장의 100골드를 즉시 철수에게 쏴라. 이 코드는 블록체인에 박제되어 있어서 철수가 사기를 칠 수도 없고 영희가 돈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실행됩니다. 원래 이 거래를 보증하려면 중개인이 필요했고 수수료를 떼갔죠?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면 중개인이 필요 없습니다. 코드가 확인하고 코드가 집행합니다. 코드가 곧 법이다. 이것이 금융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동 사냥 매크로 기능이 생기자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생긴 것은 운영자 없는 은행, 바로 디파이입니다. 현실 은행은 어떻습니까? 강남 한복판에 빌딩 지어야죠. 은행원 월급 줘야죠. 전산망 유지비 내야죠. 그래서 예금이자는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이자는 비싸게 받습니다. 그 차액으로 은행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는 건물이 없습니다. 은행원도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떠있는 코드 덩어리일 뿐입니다. A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줘라. B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줘라. C가 이자를 안 내면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려라. 모든 게 자동으로 24시간 돌아가니 인건비가 0원입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중개인이 먹던 마진을 유저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걸 머니레고라고도 부릅니다. 누구나 은행을 만들고 누구나 금융상품을 조립할 수 있는 세상.
2020년 전 세계 자금이 은행을 버리고 디파이로 몰려갔던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터진 게 바로 NFT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디지털 등기소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리니지에서 집행검을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건가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NC소프트 소유의 데이터입니다. 운영자가 서버 닫으면 사라지고 운영자가 너 해킹템이지? 하고 계정 정지시키면 못 씁니다. 하지만 NFT 기술을 쓰면 이 집행검 데이터 1, 2, 3, 4, 5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이며 원주인은 철수다라는 사실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영원히 박제해버립니다. 이제 이 아이템은 게임 회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철수의 것이 됩니다. 마치 집문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게임 밖으로 꺼내서 장터에서 팔 수도 있고 다른 게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미래. 이것이 NFT가 그리는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원숭이 그림 쪼가리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의 소유권 혁명인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자유도가 높다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유즈맵도 그렇잖아요. 능력자들이 랜덤 디펜스 같은 갓겜도 만들지만 사기꾼들이 이상한 맵 만들어서 유저들 컴퓨터 끄게 만들거나 해킹하기도 하죠.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5분 만에 자기만의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사기꾼들이 스캠 코인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고인물 코인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면 100배 갑니다. 고인물 코인 풀매수! 이런 마케팅을 합니다. 사람들 돈 모이면 코인 다 팔고 잠적, 먹튀를 합니다. 2017년에 ICO 열풍, 2021년에 잡코인 광풍, 99%는 이더리움의 자유도를 악용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코인 다 사기라며? 망했네? 아니요. 앱이 바이러스였던 거지 스마트폰 자체가 불량품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고인물의 안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습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수료가 폭등한 겁니다. 송금 한번 하는데 수수료가 5만 원, 10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레이어2라는 확장팩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심화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비트코인이 혁명이었다면 이더리움은 확장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그 수많은 사기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사라지는 동안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요. 이더리움은 블랙록이 펀드를 만들고 페이팔이 결제망을 까는 전 세계 금융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돈이 되려는 건 아니다. 어떤 코인은 금이 되려 하고 어떤 코인은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이 되려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코인은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건물주인가? 세입자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삐끼인가? 잡코인의 시대는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들은 이제 막 월가의 돈을 먹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블록체인의 애플이 누구인지 공부해 보십시오. 다음화 파트 3에서는 이 자유와 광기가 폭발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최악의 사건, 루나 사태와 FTX 파산, 가상화폐판 대공황, 크립토 윈터를 다룹니다. 잘 나가던 코인판이 왜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진짜들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혁명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